이 변화가 단순한 조직 개편이라면 왜 52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소환되는가? 군사 조직에서 반세기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고착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 해병대를 이야기하며 52년을 끌어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논의되는 사안의 본질이 인사나 편제 조정이 아니라 누가 전력을 정의하고 통제 왔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군사에서 통제권은 명예가 아니라 결과를 생산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지난 52년 동안 한국 해병대는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해병대가 다시 작전 통제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 문장은 감정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이는 전력 운용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군 소속을 유지한 채 독자적 감독권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는 절충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급진적이다. 완전 독립보다 더 까다로운 형태가 바로 준사군 체제다. 명령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증폭되는 구조다. 1973년 이후 해병대는 제도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전략적으로는 봉인됐다. 베트남전에서 기동과 상륙으로 전장을 흔들던 조직은 이후 서북도서 방어라는 고정 임무에 묶였다. 이 배치는 명분상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전력 운영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비효율이었다. 기동을 전제로 훈련된 병력을 고정 방어에 고착시키는 순간 상대는 그 전력을 변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전력은 억제가 아니라 소모 대상이 된다. 해외 분석가들이 이 시기를 두고 잠재력이 구조 안에 갇혀있던 시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하다. 구조가 전력을 질식시켰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의가 갖는 핵심은 위상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 경로가 어디서 끊기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해병대의 전력 증강은 해군의 우선순위를 통과해야 했다. 상륙함, 항공자산, 장갑전력 모두 해군 작전 계획과 충돌하는 순간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예산과 작전 요구가 하나의 필터를 거쳐야 하는 한 해병대는 독립된 전력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정신력으로 버텨온 조직이라는 평가는 찬사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진술이. 정신력은 전력을 대신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군사력은 오직 구조에서 나온다.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이미 조건은 갖춰져 있다. 약 2만 9천 명,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큰 규모다. 그러나 숫자는 힘이 아니다. 자율성 없는 규모는 단지 관리 대상일 뿐이다. 독립적 지휘 체계가 결합되는 순간 이 병력은 동북아에서 가장 빠르게 투입 가능한 상륙 전력으로 재정해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입 여부가 아니다. 상대가 그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 하는 순간 억제는 성립한다. 군사 억제는 언제 쓰느냐가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최근 고속 상륙정 사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단일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승인 절차를 최소화하고 설계 요구 단계부터 해병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여기서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질문의 주체다. 누가 필요를 정의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이후의 모든 무기체계 논의는 다른 궤도로 움직이게 된다. 미 해병대와의 비교가 빠지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미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 속도의 문제다. 전력 운용에서 속도는 곧 주도권이다. 한국이 그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히 닮아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을 전제로 군대를 설계하지 않는다. 기동과 선제 차단을 포함한 전력, 구조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가 지금 나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 변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서해, 연해, 그리고 유사시 해외 파병까지 고려하면 고정 방어 전력과 기동 타격 전력을 분리해 운용해야 할 필요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해병대는 그 분리의 핵심 축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다. 이는 명칭이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군사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짜는 과정이다. 한국 군사 전략에서 통제 구조를 되찾는 문제다.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장악하는 전력이 다시 전면으로 나오는 순간 한국 군사력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진다. 외신들이 이것을 출발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제부터는 상징이 아니라 결과가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병대가 오랜 시간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유를 역사적 관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석을 포기한 태도에 가깝다. 지난 52년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라 의도된 구조 선택의 결과였다. 한국 군사 체계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를 공유해왔다.
해병대는 강해질 필요가 있지만 자율적일 필요는 없다는 전제다. 이 미묘한 차이가 오늘의 논의를 만들어냈. 1970년대 이후 해병대는 제도적으로 해군 소속이라는 틀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문제는 안정이 곧 봉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작전 개념, 전력 증강, 예산 배분의 모든 경로가 해군을 격려하는 구조에서 해병대는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 없었다. 전력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설계된 틀 안에서 배치되는 대상으로 남았다. 이는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통제의 결과였다.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다. 중복을 피하고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며 해군 중심의 해양 작전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해병대가 독자적 기동 전력으로 성장할 경우 전력 운용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직 간 권한 배분의 문제는 언제나 전투력보다 먼저 고려된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군사 조직이 공유하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해병대는 있어야 할 곳에 배치됐다. 서북도서, 수도권 서측 방어 모두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한 임무였다. 예측 가능성은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 상륙과 기동을 전제로 훈련된 병력이 고정 방어에 묶이는 순간 그 병력은 억제 수단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전락한다. 해외 분석가들이 반복적으로 전력, 낭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평가가 아니라 관찰이. 이 과정에서 해병대의 잠재력은 끊임없이 언급되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필요할 때마다 정신력, 전통, 상륙 전문성이 강조되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예산 항목 하나를 바꾸지 못했다. 무기체계 도입에서 해병대는 늘 후순위였다. 육군 다음, 해군 다음이라는 순서는 관행처럼 굳어졌다. 관행은 제도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관행은 해병대를 기동, 전력이 아니라 보조 전력으로 규정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조가 실패로 이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해병대는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기준의 성공이었다. 더 할 수 있는 전력 덜 쓰는 상태를 성공으로 착각한 셈이다. 구조가 전력을 제한하면 제한된 성과만이 기준이 된다. 그 기준 안에서는 실패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논의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이 기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 해병대는 항상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왜 전력 증강의 속도는 늘 지연되는가? 왜 병력 규모와 작전 자율성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조직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제는 관리의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 고집 2년 동안 유지된 구조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해와 연해의 작전 환경, 기동 타격의 중요성, 그리고 유사시 해외 전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해병대를 기존 틀에 묶어두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합리성의 기준이 이동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이번 변화는 해병대의 요구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구조를 설계하는 쪽에서 먼저 계산이 바뀌었다. 해병대를 계속 봉인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을 낳는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운용 효율의 문제다. 봉인된 전력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낸다. 지난 52년은 해병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질 경우 발생할 변화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유지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해병대의 승리가 아니다. 구조 선택의 전환이다.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다. 이 선택이 실제 전력 운용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이다. 여기서부터는 의도가 아니라 실행이 평가 대상이 된다. 준사군 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이를 절충안으로 받아들인다. 완전한 독립도 아닌 기존 체제의 유지도 아닌 중간 단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 조직에서 중간은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준사군 체제는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많은 변수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구조다. 그래서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이 개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명확하다. 소속은 유지하되 통제는 분리한다는 발상이다. 해군 소속이라는 틀을 남겨두면서도 작전 감독권과 예산 자율성을 해병대 지휘부에 부여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조직 간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정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명령을 기다리던 조직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조직은 더 이상 하위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급의 격상이 아니다. 사령관의 별이 하나 늘어나는 문제로 이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진짜 변화는 결정이 내려지는 위치가 바뀐다는 데 있다. 작전 범위 설정, 전력 증강 우선순위, 무기 체계 선택의 주체가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 자체로 이동할 경우 이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재편이다. 군사 조직에서 권력은 총구보다 먼저 이동한다. 군사군 체제의 위험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확대되지만 완전한 독립체계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낳는다. 어떤 작전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예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한 군사군 체제는 항상 실전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완전한 독립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현 체제 유지는 전략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사군 체제는 위험을 감수하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는 신중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간 단계는 언제나 관리가 어렵다. 관리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균열이 드러난다. 해외 매체들이 이 구조를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력 재설계의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사군 체제는 해병대를 방어 보조 전력에서 기동 선봉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전제 조건이다. 독자적 작전권 없이는 기동 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동은 속도의 문제이고 속도는 승인 절차의 길이와 정비례한다. 승인 단계가 줄어드는 순간 전력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 변화는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변국의 계산 방식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해병대가 언제 어디에서 투입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전환될 경우 상대는 방어 자산과 예비 전력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 이는 비용의 문제다. 군사 억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군사군 체제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다. 특히 동북아 환경에서 이 변화는 더욱 민감하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해상 및 상륙 작전에 대한 명확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의 전제는 한국 해병대가 고정된 임무와 제한된 자율성을 가진 전력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기존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시나리오를 다시 짜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억제 효과다. 군사군 체제는 해병대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성과를 요구하는 구조다. 명분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끝난다. 전력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순간 결과 역시 독자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군사군 체제는 보호막이 아니라 시험장이다. 실패는 더 이상 구조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성공 역시 우연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위험을 내포한 시험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은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온다. 해병대를 계속 봉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가정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 위험한 구조를 한국이 끝까지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전력과 무기 체계에서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를 살펴본다. 전력 증강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산과 함께 움직인다. 해병대가 군사군 체제로 이동한다는 논의의 핵심에는 바로 이 지점이 놓여 있다. 독자적 작전권보다 더 민감한 변화는 해병대가 처음으로 무기 선택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히 더 좋은 장비를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해병대의 무기 도입은 구조적으로 후순위였다. 예산 편성의 기본 흐름은 명확했다. 육군 우선, 해군 다음. 공군은 별도, 해병대는 언제나 해군의 작전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요구를 반영할 수 있었다. 상륙함, 항공자산, 장갑전력 모두 해군의 필요가 먼저 충족된 이후에야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이 구조에서 해병대는 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정당하는 조직이었다. 군사군 체제는 이 순서를 흔든다. 독자적인 예산 항목이 생기고 작전사령부 창설이 가시화되는 순간 해병대는 필요한 무기를 필요한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변화는 전술적이지 않다. 이는 권한의 이동임 동시에
손실의 발생을 의미한다. 모든 권한 이동에는 반드시 잃는 쪽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은 해군이다. 해병대가 독자적 무기 체계를 구축할 경우 해군의 전력 증강 우선순위는 자동으로 재조정된다. 상륙한 중심의 플랫폼 투자, 해병대 항공 지원을 전제로 한 전력 설계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는 해군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군이 전력 설계의 단일 중심이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신호임은 분명하다. 이 변화는 육군에도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상륙 이후의 지상 돌파는 육군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병대가 정밀 타격 자산과 기갑, 전력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각전 영역의 경계는 흐려진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곧 중복과 경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경쟁은 불편하지만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해병대 예산, 자유화의 시험대로 고속 상륙정 사업을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해군 승인 절차를 최소화하고 해병대가 설계 요구 단계부터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해병대가 더 이상 지원받는 사용자가 아니라 요구를 정의하는 고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한번 요구를 정의하기 시작한 조직은 다시 승인만 기다리는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기 체계의 변화는 곧 작전 개념의 변화를 동반한다. 해병대가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정밀 타격 전력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해와 연해 환경에서는 대규모 병력보다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정밀 타격 자산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다.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도발의 문턱은 높아진다.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례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다.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 그 선택은 더 이상 전술적 보완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가 된다. 어떤 무기를 들여오느냐는 질문보다 왜 지금 그 무기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주변국의 반응으로 바로 이어진다. 해병대의 전력 증강이 해군과 공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상대는 단일 전력만을 상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없다. 방어 비용은 올라가고 대응 시간은 줄어든다. 이는 억제의 전형적인 효과다. 전력을 늘리지 않아도 상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 공군 전력 비교는 언제나 숫자로 시작하지만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투기 대수를 나열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력을 어떤 구조 안에서 운용하느냐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 공군은 이미 일본과는 다른 단계에 있고 중국과는 같은 선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 격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35 도입 물량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공군 전력은 여전히 방어 중심의 구조에 묶여 있다. 작전 개념, 지휘 체계, 정치적 제약이 공중 전력의 활용 범위를 제한한다. 숫자가 많아도 쓰는 방식이 제한되면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 공군은 이 지점에서 이미 다른 선택을 해왔다. 단순히 보유하는 공군이 아니라 연합과 단독을 모두 상정한 운용 공군을 설계해왔다. 한국 공군의 강점은 전투기 자체가 아니라 전력 개량의 방향성에 있다. F-15K는 도입 당시부터 단순한 미국형 복제가 아니었다. 이후의 성능 개량 역시 생존성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방어를 넘어 유사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설계다. 일본이 전력 보유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전력 운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쪽을 택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중국과의 비교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 공군은 규모와 속도에서 위협적이다. 자체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점은 집중 운용에 있고 약점은 복합 운용에 있다. 중국은 공중전에서 하나의 전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에 익숙하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수량을 전제로 다층적 운용을 설계해왔다. 수적 우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력 설계는 단기 고강도 충돌에서 오히려 효율을 발휘한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의미가 드러난다. KF-21은 단순히 전투 기술을 채우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다. 한국 공군이 선택한 역할 분담형 전력 구조의 핵심이다. F-35가 탐지와 정보 수집, 초기 교전을 담당하고 KF-21이 기동성과 장거리 공대공 능력으로 교전을 마무리하는 구조. 중국 공군의 단일축 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대신
그 구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본과의 비교해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도 있다. 일본은 공군력 증강을 추진하면서도 자국 전투기 개발의 축적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에서 출발의 독자 개발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성에서 결정적이다. 전력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며 완성된다. 한국은 그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전력의 부족이 자주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공군은 늦게 시작했지만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조기 경보, 공중급유, 지휘 통제 자산은 전투기보다 늦게 도입되었지만 체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보유한 전력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물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두 나라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채우는 방식이다. 공중전의 본질은 제공권이다. 제공권은 점유가 아니라 부정의 문제다. 상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제공권은 확보된다. 한국 공군은 이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왔다. 모든 것을 압도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구조를 만든다. 이 접근은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충돌에서는 치명적이다. 한국 군사력에 대한 오래된 인식은 하나였다. 한반도를 지키는 방어선, 동맹의 후방, 위기가 오면 버텨주는 축. 이 인식은 오랫동안 유효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해병대 준사군 체제 논의와 공군 전력, 구조의 재정렬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선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계산해야 할 변수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전략에서 변수란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 변수가 된 전력은 상대의 모든 시나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많은 시나리오에서 대응 전력으로 분류되어 왔다. 사태가 발생하면 움직이는 전력, 도발 이후에 투입되는 전력, 그러나 해병대의 기동 전력화와 공군의 연계 운용이 결합되는 순간 한국군은 사태 이전부터 고려해야 할 전력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 변화의 핵심은 속도다. 방어 전력은 시간을 끌고 기동 전력은 시간을 빼앗는다. 준사군 체제로 재편되는 해병대는 바로 이 시간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투입될지 불확실한 상륙. 전력은 상대에게 항상 최악의 가정을 강요한다. 최악을 가정하는 순간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 해양 강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군 전력과의 결합은 이 효과를 배가시킨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이미 이 방향으로 전력을 설계해왔다. 제한된 수량을 전제로 한 다층 운영, 전투기와 지대공 자산의 결합, 그리고 기동 전력과의 연계. 이 구조는 단기간 고강도 충돌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 장기 소모전이 아니라 짧고 날카로운 충돌을 상정한 구조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일본과 명확히 갈라진다. 일본은 여전히 방어의 연장선에서 공군과 해군을 운용한다. 법적 정치적 제약은 전력의 성격을 규정한다. 반면 한국은 제약을 관리하면서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전력은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력은 늘 계산의 마지막에 놓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물량과 범위를 바탕으로 지역을 관리하려 한다. 그러나 관리의 전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한국군이 방어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을 때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의 기동 전력화와 공군의 연계 운영이 가시화되는 순간 그 시나리오는 더 이상 완결되지 않는다. 완결되지 않은 시나리오는 군사 계획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동맹 차원에서도 변화는 명확하다. 한국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 파트너가 아니다. 기동과 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역할의 상승이 아니라 책임의 증가를 의미한다. 변수가 된 전력은 언제나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실수의 여지도 줄어든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발언권이다. 구조를 바꾼 전력만이 구조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공식 문구도 한국은 이제 변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가 바뀌고 예산이 움직이며 전력 운용 방식이 달라진다. 군사에서 진짜 변화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된다. 외신들이 이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가 크지 않을수록 변화는 깊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 한국은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는 전력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는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야망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요구하는 위치다. 이 위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만이 남아있다. 구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조를 끝까지 운영할 의지다.